연금 없습니다. 일도 안 합니다. 70대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 저희 통장에는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비상금도 매달 4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접고 손에 남은 돈 5천만 원.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71고요. 28년 동안 백반집을 했어요. 지방 소도시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습니다. 43세 시작해서 71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밑반찬 만들고요. 11시에 문 열어서 오후 3시까지 점심 장사. 저녁에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밤 9시였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처에 공장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줄 서서 먹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공장들이 하나둘 문 닫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동네가 점점 늙어갔어요. 손님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 나중엔 150만 원 벌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허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무거운 냄비 들다가 삐끗했어요. 병원 가니까 디스크래요. 그 다음엔 무릎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대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목이 안 좋아졌습니다. 프라이팬 들기가 힘들대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몸이 안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냈어요. 28년이거든요. 이 가게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자식 냈다 여기서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3년 전 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억나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세요? 여기 없어지면 점심 어디서 먹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문 닫고 셔터 내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8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28년을 버텼는데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정리를 했어요. 가게 보증금 빼고요. 밀린 거 정리하고 장비 팔고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 장사했는데 5천이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식들한테 갔습니다. 넷 다 대학 보냈어요. 결혼자금도 보태줬고요. 집 살 때도 도와줬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버는 대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장사 안 될 때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에 내지 뭐. 그러다가 결국 납부 기간이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옵니다. 기초연금만 받아요. 부부 합쳐서 5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천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4년 정도. 50만 원씩 아끼면 8년. 근데 54만 원 들어오고 100만 원 나가면 매달 46만 원씩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 9년이면 바닥이에요.
80대 초반에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5천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껴야지. 어떻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28년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5천이라니, 그리고 그 5천도 언젠간 바닥날 거라니,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방법이 있다는 걸, 집 안 팔아도 되고, 일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게 정리하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알람이 없어요. 눈은 떠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같이 가게 나갔으니까요. 이제 둘 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것만 해도 33만 원이에요. 거기다 건강보험료 나가죠. 실손보험도 내야 하죠. 보험료만 해도 35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둘이서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은 들어요. 다 합치면 108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초연금이 54만 원 들어옵니다. 108만 원 나가고 54만 원 들어오면 매달 54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5천만 원 있으면 오래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8년도 안 돼요. 8년이면 저는 81하고 아내는 79이에요. 그때 돈이 바닥나면 어떡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는 티 안 내려고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밤에 한숨만 쉬고.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다 들렸나 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틴다고.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뭘 해요? 평생 식당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몸이 안 돼요.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도 달았는데. 누가 70 넘은 사람을 써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공원 청소하고 교통 봉사하는 거. 한 달에 29만 원 준다고요. 29만 원이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3시간 서서 빗자루질 하는 거거든요. 허리가 버틸 수 있을까? 아내 무릎은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결국 일 얘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작아거든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때 대출받고 빚내서 겨우 마련한 집입니다. 작은 아파트예요. 24평짜리. 지금 시세가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면 2억이 넘게 생기잖아요. 그 돈이면 한참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 팔까? 작은 전세로 옮기면 돈이 좀 생기잖아.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30년이에요. 애들 넷 다 여기서 컸어요.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 명절마다 다 모였던 집이에요. 아내한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살림 다 여기서 했으니까요. 구석구석 손때가 묻은 집이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집 파는 건 진짜 마지막에 하자.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일은 못하겠고, 돈은 계속 빠지고,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밥이나 먹자고요. 친구 이름은 박종구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종구도 장사했어요. 철물점을 했거든요. 저보다 2년 먼저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옆 골목에서 장사했거든요. 저는 백반집, 종구는 철물점. 점심때 서로 밥 먹으러 오가고 그랬습니다. 장사 접고 나서도 가끔 만났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밥이나 먹자고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어요. 순대국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숨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종구한테는 다 털어놓는 사이니까요. 돈 걱정에 잠이 안 와. 이 속도면 8년도 못 버텨. 집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야. 종구가 국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야, 집은 팔지 마. 안 팔고 어떡해. 기초연금 54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나도 2년 전에 똑같은 생각했거든.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뭔데?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어? 주택연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 집 안 팔고 그냥 살면서 매달 돈 받는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을 안 파는데 어떻게 돈이 나와? 국가에서 하는 거야.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건데 담보 맡겨도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어. 이사 안 가도 돼. 대신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와. 죽을 때까지.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집 뺏기는 거 아니야? 이자 엄청 붙고. 그런 거 없어. 집에서 절대 안 쫓겨나. 부부들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어. 종군의 집도 우리랑 비슷해요. 20평대 아파트. 시세가 2억 정도예요. 너 그거 신청했어? 70살에 신청했어. 지금 2년째 받고 있어. 얼마나 나오는데? 80만 원 가까이 나와. 80만 원이요. 기초연금이 부부 합쳐서 54만 원인데. 그거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진짜? 80만 원이나? 집값 높을수록 많이 받고 나이 많을수록 많이 받아. 니네 집 2억 5천이라며? 나보다 더 받을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내나 나 둘 중 하나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금액 안 줄어. 남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받아. 진짜야? 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2년째 받고 있잖아. 진짜야. 집에 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짜일까? 종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와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좀 도와줘라. 왜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주택연금이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알아봤어요. 그래, 뭐래? 진짜 있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예요. 우리 집값이랑 아버지 나이로 계산해봤거든요. 얼마나 나온대? 월 85만 원이요. 85만 원이요. 매달 85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아버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집으로 정산하는 거고요. 자식들한테 빚 남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식들한테 청구 안 한대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 끊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집 안 팔아도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안 팔고 여기서 살면서 매달 85만 원씩 받을 수 있대. 85만 원이요? 기초연금 54만 원에 85만 원 더하면 139만 원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다시 물었어요. 정말 집 안 팔아도 돼요? 응, 안 팔아도 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산 집이거든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까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서류 챙기는 것도 복잡하고 어르신들끼리 가면 헷갈릴 수 있다고요. 고마웠습니다. 요즘 애들이 바쁜 거 아니까 미안하기도 했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상담 창구로 불렸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르신, 주택연금 상담 오셨죠? 서류 확인부터 할게요. 아들이 서류 챙겨온 거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라고요. 네, 서류는 다 됐고요. 집값 2억 5천, 연세가 73세시니까 월 지급금은 85만 원 정도 나오세요. 아들이 알아본 거랑 똑같았어요. 진짜였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것저것 서명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현금 여유자금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비과세 종합저축.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게 뭔데요?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세금 15.4% 떼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세금을 안 떼요. 65세 이상이시면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옆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 4%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 넣으시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일반 예금이면 여기서 세금 30만 원 넘게 떼가요. 근데 이 예금은 안 떼요. 200만 원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16만 원 정도예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온다고요? 네, 대략 그 정도요. 세금 안 떼니까 일반 예금보다 훨씬 이득이세요. 가게 정리하고 남은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뒀거든요. 이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달랐던 거예요. 매달 16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주택연금 85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5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일 안 해도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신분증 있으시면 바로 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 전부 넣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잘 되셨네요. 그러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오늘 같이 오길 잘했네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한 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한 거, 앞으로 매달 155만 원 들어오는 거.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155만 원이나 들어와요?
주택연금 85만 원, 이자 16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야. 일 안 해도요? 일 안 해도.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살겠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막막했거든요. 8년 뒤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 팔아야 하나? 일 나가야 하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통장에서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택연금 첫 입금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85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종구 말이 맞았어요. 아들이 알아본 것도 맞았고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동안은 통장에서 빠지기만 했거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생활비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잔고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들어오는 돈이 생긴 거예요. 매달 1일에 주택연금 85만 원, 매달 25일에 기초연금 54만 원, 3개월에 한 번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이자는 3개월치 합쳐서 들어오는데요. 한 달로 나누면 16만 원 정도예요. 다 합치면 155만 원입니다. 155만 원이요. 일 안 하고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통장 찍힐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들어왔나? 금액이 맞나? 매번 맞더라고요.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지나니까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구나. 가게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매달 돈이 들어왔거든요. 손님한테 받은 돈이요. 근데 그건 일을 해야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봐야 들어오는 돈.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들어오는 돈.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들어오는 돈.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은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집에서 쉬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와요. 매달 1일이 되면 85만 원이 찍혀요. 제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5천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만 했으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 100만 원씩 쓰면 4년. 그러면 바닥나는 거예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바꾸니까 달라졌어요. 5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원금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 팔았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집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근데 매달 155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빠지기만 하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계산했어요. 이거 사면 얼마 남지? 이것까지 사면 이번 달 빠듯하겠다.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했어요. 10,000원짜리 국밥 하나 먹는 것도 아까웠어요. 이러다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났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155만 원 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안에서만 쓰면 원금은 안 줄어요. 오히려 남는 달도 있어요. 아끼면 20만 원, 30만 원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따로 모아둬요. 비상금으로요.
병원비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경조사 겹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쓰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제 통장 볼 때 무섭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통장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또 얼마나 줄었나? 이번 달은 얼마나 빠졌나? 그 생각에 열기가 싫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봤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1일 되면 들어왔겠지. 25일 되면 또 들어오겠지.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큰아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 걱정에 잠이 안 왔다는 것, 집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것, 숨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 준비하려면 통장 내역도 보여줘야 하고, 집값도 확인해야 하고, 다 까발려지더라고요. 아들이 통장 잔고 보고 한참 아무 말 없었어요.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안 물었어요. 왜 미리 준비 안 했냐고 안 따졌어요. 그냥 묵묵히 도와줬어요. 서류 챙기고, 은행 같이 가고, 설명 안 되는 거 대신 물어봐주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창피했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애들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보태주고, 집 살 때도 보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니까요. 자식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연락했나 봐요. 며칠 뒤에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셋째한테도 왔고요. 막내딸한테도 왔어요.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미안하더라고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10만 원. 큰아들이 보낸 거예요. 다음 날 또 10만 원. 둘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셋째가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10만 원. 막내딸이 보낸 거예요. 4명이서 10만 원씩. 4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뭐야? 왜 돈을 보내? 아버지, 그냥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됐어. 너희도 살기 바쁜데 이런 거 안 해도 돼. 아버지,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요.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보탬이 되실 거예요. 받기 싫었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돈을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안 받아. 돌려보내라.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제 저희가 드릴게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 끊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이 용돈 보냈다고. 안 받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받아요. 애들 마음인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잖아. 손 벌린 게 아니라 애들이 먼저 준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은 안 쓰기로 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155만 원으로 생활하자. 애들이 보내주는 40만 원은 손대지 말자. 비상금으로 모아두자.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걸로 하자. 그래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비상금 통장이요. 매달 40만 원씩 거기로 들어가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2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큰 수리비 나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뭔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갑자기 돈 나갈까봐 무서웠거든요. 병원비 나가면 어떡하나? 보일러 고장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비상금이 있으니까요. 급한 일 생겨도 거기서 쓰면 되니까요. 애들한테 고마워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니까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내랴, 대출 갚으랴 바쁘고요. 둘째는 사업이 쉽지 않고, 셋째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고, 막내딸은 시댁 살림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들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그동안 애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이런 거겠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보태준 게 있으니까. 그때는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애들한테 줘버려서 정작 내 노후는 준비 못했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남는 거였어요. 애들한테 준 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155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근데 155만 원 다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130만 원 안에서 살아보자. 그럼 25만 원이 남잖아.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보자. 애들 용돈 40만 원에 25만 원 더하면 65만 원이야. 1년이면 780만 원 모이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출을 다시 정리했어요. 고정비부터 받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35만 원. 이것만 해도 68만 원이에요.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하는 돈이니까요. 130만 원에서 68만 원 빼면 62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먹고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식비를 제일 신경 썼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샀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사고. 지금은 달라요. 장 보기 전에 뭐 살지 미리 정합니다. 메모해서 가요. 그거만 사고 와요. 할인하는 것 위주로 삽니다. 마트 전단지 보고 뭐가 싸게 나왔나 확인하거든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도 잘 사요. 어차피 바로 먹을 거니까요. 그래도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습니다. 뒷다리살이 세일하면 세근에 10,000원이거든요. 그걸로 제육볶음 해 먹으면 맛있어요. 과일은 제철 과일만 삽니다. 제철 아닌 건 비싸거든요. 겨울에 수박 안 사고, 여름에 귤 안 사고, 이렇게 하니까 식비가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40만 원이면 빠듯하긴 합니다. 근데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껴서 먹는 거예요. 생필품 사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 씁니다. 세제, 휴지, 치약, 샴푸. 대용량으로 사면 더 싸거든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할 때 사두고요. 병원비가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갑니다. 저는 혈압약 타러 가고, 아내는 무릎 때문에 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조사비는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10만 원 내던 거 5만 원 내고, 안 가도 되는 건 안 가고, 평균 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예요. 교통비는 아끼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 다녀요. 병원 갈 때만 타거든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잡아요. 다 합치면 129만 원이에요. 130만 원 안에 딱 들어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진짜 되네.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나도 몰랐어.
매달 남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매달 25만 원씩 남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가끔은 외식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네 국밥집이나 칼국수집. 15,000원이면 둘이 먹거든요. 친구들도 만납니다. 종구랑 가끔 소주 한잔 하고요. 아내는 아내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도 가고요. 완전히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거든요. 적당히 쓰면서 적당히 모으는 겁니다. 130만 원으로 사는 게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병원 갈 건 가고, 사람 만날 건 만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 안 부리면 살만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접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에요. 얼마 전에 종구를 만났습니다. 또 국밥집에서요. 야, 요즘 어때?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네가 주택연금 알려줘서 살았다. 뭘? 나도 누가 알려줘서 한 건데. 그래도 고맙다. 진짜로. 종구가 웃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155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54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16만 원. 일 안 해도 들어와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들어옵니다.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찍혀 있거든요. 거기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40만 원. 이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그대로 모아뒀어요. 3년이면 얼마일까요? 40만 원 곱하기 36개월. 1,4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생활비 아껴서 모은 것까지 합치면요. 비상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병원비 갑자기 나가도 걱정 없어요. 보일러 고장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3년 전에 5천만 원 들고 막막해 하던 때 생각납니다. 그때 그냥 쓰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통장에 2천만 원도 안 남았을 거예요. 1년만 더 지나면 바닥이에요. 집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산 집 팔고 작은 전세로 갔겠죠. 그것도 결국 바닥납니다. 언젠가는 끝이거든요.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 안 팔았어요. 주택연금 신청했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요. 5천만 원 그냥 안 썼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었어요. 매달 16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억 있어도 쓰기만 하면 바닥나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안 바닥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것만 쓰면 되니까요. 저처럼 연금 없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 하느라 국민연금 못 넣은 분들, 기초연금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있으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집 안 팔고 매달 돈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있으면 비과세 종합저축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떼거든요. 이자가 고스란히 내 돈이에요. 저도 3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친구한테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방법이 있습니다. 집 안 팔아도 돼요. 일 안 해도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비상금도 있으니까요. 30년 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집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연금 나오면 버틸 줄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 보면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70 넘어서 대출 이자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집도 내 집이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괜찮겠다. 70살까지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70 넘으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분명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은 없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올해 72살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매달 비상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요. 3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65살에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관리직까지 했습니다. 젊을 때는 진짜 안 쉬고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나간 적 많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할 때는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퇴직할 때 재산을 한번 따져봤어요. 아파트 3억, 저축 4천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종이에 적어놓고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중간은 가겠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주변 친구들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동창 중에 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전세예요.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합니다. 집값 오를 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왜 안 샀을까? 맨날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일찍 집 샀지. 입 밖으로 안 꺼냈지만요. 또 다른 친구 명호는요. 집은 있는데 대출이 아직 남았어요. 70 넘어서도 이자 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퇴직금 절반이 대출 갚는 데 들어갔어.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야.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집 대출 다 갚았고 전세도 아니고 내 집이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 같은 거 없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낫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친구들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비교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진수, 정열이, 명호, 무성이. 우리가 얼마나 나은지 알아?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대출 없는 게 어디야. 저희 아파트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예요. 서울이었으면 꿈도 못 꿨을 가격인데 여기는 3억이면 이 정도 평수 살 수 있어요. 월세 걱정 없고 대출 이자 낼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거든요. 친구들 볼 때마다 더 그랬어요. 집 있으면 됐지. 연금 나오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부터 넉넉하진 않았어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아내랑 합쳐서 30만 원 정도. 합치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으론 부족했습니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 밥 해먹으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탰어요. 그러면 월 1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빠듯하긴 했어요. 남는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크게 쓸 일도 없고,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되니까, 140이면 둘이 살 수 있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썼어요.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적더라고요. 처음엔 그럭저럭 맞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 비슷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역시 우리 계획대로 되네.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끔 친구들 모임 나가면요. 다들 돈 얘기했습니다. 진수는 전세 만기 걱정하고, 명호는 대출 이자 걱정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식한테 손 벌린 얘기하고, 저는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었으니까. 야, 수영이 너는 그래도 낫다. 집 다 갚았잖아? 연금도 나오고,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안심도 됐거든요. 그래, 나는 괜찮아. 70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집 있고 연금 나온다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세 사는 친구보다 낫다고 안심했는데, 대출 있는 친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었어요. 그걸 70 넘어서 알았습니다. 3년 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70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이었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거든요. 6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그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됐어요. 근데 70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겠고.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약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내는 저보다 더 했어요. 무릎 주사 맞으러 다니거든요. 둘이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예전엔 5만 원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3배가 된 거예요. 경조사도 문제였어요. 60대 때는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조카 결혼, 친구 자식 결혼.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70 넘으니까 장례식이 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선배 돌아가시고, 동네 어르신 돌아가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었어요. 어떤 달은 3번도 있었습니다. 부의금이 5만 원이에요. 3번이면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도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네.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명절도 부담이었어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갑죠. 근데 반가운 것도 잠깐이에요. 장 봐야 하고, 손주들 용돈 줘야 하고, 추석 한 번에 30만 원은 나갔어요. 설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엔 그 정도 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30만 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명절이 부담된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오는 게 부담이라니.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근데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계부를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월 140만 원 들어오는데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이것만 50만 원입니다. 남은 90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교통비 3만 원, 생필품 10만 원. 다 합치면 78만 원이에요. 90만 원에서 78만 원 쓰면 12만 원 남죠. 근데 이게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경조사 2번 겹치면, 명절 끼면, 갑자기 병원 가면,
그 달은 바로 적자예요.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태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70만 원이 됐어요. 어떤 달은 80만 원도 보탰습니다. 처음엔 4천만 원 있었거든요. 3년 지나니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내가 가계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러다 비상금 다 없어지겠어. 저도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벌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왜 이래?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짜증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매달 이렇게 쪼들리는 거야?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들어오는 돈은 있거든요. 근데 쓸 돈이 없어요. 매달 부족해요. 통장 잔고는 있는데 그건 비상금이라 못 건드리겠고 건드리면 진짜 끝이니까. 그 느낌 아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돈이 없는 기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나 요즘 힘들어.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전세 사는 진수한테? 대출 있는 명호한테?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창피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노후 관련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채널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보게 됐습니다. 제 상황이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후가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예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안 돌면 힘듭니다. 집이 10억이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거 우리 얘기 아냐? 아내도 TV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딱 저거야. 그날 밤에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자산이 얼마지? 아파트 3억. 비상금 2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매달 쪼들릴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 돈이 안 도니까요. 아파트는 살고 있으니까 못 팔아요. 팔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월세 살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고, 비상금 2천만 원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쓰면 진짜 끝이니까. 병원비 크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억 2천이 있어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0원인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안 도는 거였어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상태. 통장엔 숫자가 있는데 손 뗄 수 없는 상태.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전세 사는 진수는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150만 원이에요. 연금이 좀 더 많거든요. 전세라서 관리비도 싸고 대출 있는 명호도요. 이자 40만 원 내고 나면 120만 원 남아요. 근데 걔는 아직 일을 하거든요. 거기서 50만 원 더 벌어요. 나는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해요. 140만 원 들어오는데 150만 원 이상 나가요. 집 있다고 안심했는데, 연금 나온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알겠어? 아내가 물었어요. 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안 도는 거야.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저도 몰랐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책은 모르겠더라고요. 집을 팔까? 팔면 현금은 생기죠. 3억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집 가서 살아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3억 들고 월세 살면요. 한 달에 생활비 포함 150만 원씩 쓴다 치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3억이면 16년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병원비 크게 나오면, 물가 오르면 16년도 못 버텨요. 그리고 86살 넘으면 어떡해요?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집 파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비상금을 쓸까? 2천만 원 있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면 40개월이에요. 3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비상금이 0원이 되잖아요. 진짜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큰 병 나면, 내가 쓰러지면,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비상금 쓰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집은 못 팔고, 비상금은 못 쓰고, 연금은 부족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나?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불안한데 아내까지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거렸어요. 근데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민센터에 갔어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70 넘은 사람이 가서 돈이 부족해요 하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끙끙거려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갔습니다. 복지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금 받고 있는데 매달 부족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자가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듣더니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집이 있냐? 연금 얼마 받냐? 다른 소득 있냐? 다 대답했더니 컴퓨터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주택연금이라고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주택연금이요? 그게 뭔데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이 나와요.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은행에서 집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집 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 나온대.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게 진짜야? 사기 아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하는 거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대요. 집값 12억 이하면 되고요. 우리 집은 3억이니까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얼마가 나오느냐? 70세 기준으로 3억짜리 집이면요. 한 달에 89만 원 정도 나온대요. 89만 원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으로 받는 게 90만 원이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돈이 매달 더 들어온다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봐. 89만 원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진짜? 매달? 매달.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집값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떡해? 우리가 오래 살면 은행이 손해잖아. 그러면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받을 만큼 받고 나서 더 내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청구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그 차액을 갚으라고 안 한대요.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요. 그건 자식한테 상속된대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왜 우리는 몰랐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담당자가 하나 더 알려줬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하루 3시간씩 경로당 봉사, 청소 등 공익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30만 원이요. 크진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날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주택연금 신청하면 89만 원, 노인 일자리 하면 30만 원, 합치면 209만 원이에요. 140만 원 받던 사람이 209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거의 7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매달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막혀있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거 집 담보로 하는 거잖아.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거기서 막혔습니다. 자식 문제. 이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주택연금 신청하려면요. 자식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안 그래도 된대요.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집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그걸 담보로 잡는다? 말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럴까 봐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애들한테 얘기는 해야지.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거든요. 맞벌이의 애둘이에요. 바쁜 거 알아요. 전화했더니 반갑게 받더라고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좀 뜸을 들였나 봐요.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주말에 아들이 내려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들은 안 오고 혼자 왔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돈이 좀 부족하다. 연금으로는 빠듯해.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냐? 너희도 바쁜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다른 얘기하려고 그래. 주택연금 얘기를 꺼냈어요. 이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돈이 나온대. 한 달에 89만 원 정도.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아들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집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우리 없으면. 아들이 끄덕이더라고요. 집이 은행으로 가는 거죠? 그런 셈이지. 솔직히 아들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하세요. 저도 아내도 놀랐어요. 뭐? 하시라고요. 주택연금.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집 상속받을 생각 없었어요. 서울에 제 집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집 물려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누나는요? 얘기하셨어요?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아직.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도 얘기해야죠. 나중에 알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딸한테도 말해야 했습니다. 딸은 같은 동네에 살아요. 차로 10분 거리예요. 그 주에 딸이 집에 왔어요. 아내가 미리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딸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택연금 할 거라고. 집 담보로 맡기면 매달 89만 원 나온다고. 딸 반응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진짜 힘드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딸은 좀 감정적이거든요. 말하면 뭐 하냐? 너도 살기 바쁜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집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죠. 편하게 사세요. 그날 딸이 가고 나서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컸네. 우리가 걱정한 게 부끄럽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할까봐 겁났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짜 신청해도 되겠다. 근데요.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했어요. 89만 원 더 들어오면 좋죠. 기존 연금 90만 원에 89만 원 더하면 179만 원이에요. 생활비 150만 원 쓰면 29만 원 남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비상금도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수입이 더 있어야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들었던 그 얘기, 노인 일자리요. 그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다시 갔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공익활동형이라고.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비가 월 29만 원 나온대요. 29만 원. 하루 3시간이면 할만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바로 안 된대요. 대기자가 있어서 2, 3개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신청서 내고 집에 왔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리 났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전화 끊고 나서 좀 떨리더라고요. 70 넘어서 다시 일하러 간다. 이게 될까? 첫날 나갔어요. 동네 경로당 근처 공원이었어요. 거기서 환경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7, 8명 있었어요. 다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70대 초중반 어르신들. 9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요.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되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첫날은 좀 어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얘기도 하게 됐어요. 다들 비슷한 사정이었어요. 연금만으론 부족해서 나온 분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분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보다 사람이 좋아서 나와. 집에 있으면 하루가 안 가. 공감이 됐어요. 저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하고 예전 직장 다닐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훨씬 편하지만요. 하루 3시간이니까 12시에 끝나면 동료들이랑 점심 먹을 때도 있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밖에 나가니까 다른 것 같아.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
29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하루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 만날 사람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게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TV 보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안 가는 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니까 달라졌어요.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29만 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생활이 바뀌는 게 더 컸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마무리됐어요.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 달부터 89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통장 보면서 웃었어요. 3년 동안 막막했는데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리되고 나서 진짜 달라진 게 뭔지 그 얘기를 해야 해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부부 수입이에요.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서 50만 원 정도, 주택연금 89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다 합치면 228만 원이에요. 3년 전에는 14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퇴직금 까먹으면서 겨우 맞춘 거였어요. 지금은 228만 원이에요. 거의 9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생활비는 얼마나 드느냐?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20만 원. 여기까지가 50만 원입니다. 손도 안 댔는데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변동비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들어요. 식비 40만 원, 병원비 10만 원, 경조사 10만 원, 생필품 7만 원, 교통비 3만 원, 다 합치면 120만 원이에요. 228만 원 들어오고 120만 원 나가면요, 108만 원이 남아요. 근데 이게 매달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경조사 많은 달은 더 나가고 병원비 큰 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150만 원 쓴다고 치면요,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매달 마이너스였거든요. 퇴직금에서 50만 원, 70만 원씩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반대예요. 매달 돈이 쌓여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3년 전에는요, 병원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 이거 꼭 먹어야 하나. 지금은 안 그래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요. 필요한 약이 있으면 사요. 3년 전에는요, 손주 생일에 용돈 5만 원 주는 것도 고민했어요. 이번 달 빠듯한데 어떡하지?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용돈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눈치 안 봐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이게 제일 커요. 3년 전에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도 지금도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걔들도 살기 바쁜데 내가 왜 짐이 돼요? 근데 3년 전에는 불안했어요. 이러다 진짜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퇴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해요. 내 돈으로 내가 살아요. 당당하게요. 아내 표정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는 한숨을 많이 쉬었거든요. 가계부 볼 때마다, 통장 볼 때마다. 요즘은 한숨 안 쉬어요.
오히려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 달은 좀 남겠다.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엔 이번 달도 빠듯한 애였거든요. 부자 됐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228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여행 자주 다니고 그런 거 못해요. 비싼 거 사고 그런 것도 못하고요. 근데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3년 전에는 매일 불안했거든요. 이러다 어떡하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 보면서 끙끙거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잠 잘 와요. 마음이 편해요. 혹시 지금 이런 분 계세요?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분. 집은 있는데 매달 쪼들리는 분. 저도 그랬어요. 3년 전에 딱 그 상태였어요.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서 3년을 끙끙거렸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매달 조금씩 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비상금을 다시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다 까먹을 뻔했던 그 비상금요. 얼마나 모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해요. 지금 저는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3년 전에 거의 바닥났거든요. 4천만 원 있던 게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그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영원될 뻔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거기서 50만 원씩 비상금으로 넣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두고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3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원래 퇴직금 4천만 원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70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집에 뭐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모으는 거예요. 3년 전에 그게 없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퇴직금 줄어드는 거 보면서 이러다 어떡하지? 매일 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늘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가끔 여행도 가요. 1박 2일 정도. 가까운 데로요. 온천 가거나 바다 보러 가거나. 비싼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숙소도 저렴한 데 잡고, 밥도 그냥 동네 식당에서 먹고. 그래도 좋아요. 아내랑 둘이 나가서 바람 쐬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행은 무슨, 그 돈 아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가끔 가요. 2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여유는 생겼어요. 손주한테 용돈도 줘요. 생일 때 10만 원 주고, 명절 때 5만 원 주고, 가끔 과자 사주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주는 게 중요해요. 3년 전에는 5만 원도 고민했거든요. 이번 달 빠듯한데? 그 생각하면서 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손주 오면 반갑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되니까 기분이 달라요. 친구들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임 자체가 부담이었거든요. 밥값 내야 하니까. 한 번 나가면 2, 3만 원은 드니까. 그래서 안 나간 적도 많았어요. 핑계 대고, 바쁘다고 하고. 지금은 나가요. 한 달에 2, 3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게요. 퇴직하고 제일 외로웠던 게 그거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갈 데가 없다는 거. 지금은
일자리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나가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월 228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150만 원 쓰고 70에서 80만 원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식한테 손 안 벌려요. 병원 갈 때 계산기 안 두드려요. 손주한테 용돈 줄 때 눈치 안 봐요. 가끔 여행도 가요. 친구들도 만나요. 그리고 비상금이 다시 쌓이고 있어요. 매달요. 이게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은 노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연금이 나와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무너져요. 중요한 건 총 자산이 아니에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에요. 저는 그걸 70 넘어서 깨달았어요. 3년을 끙끙거리고 나서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준비하세요.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연금, 생활비.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